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서방의 화려한 변신. 어느 마을에 인심 좋고 부유한 최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소유한 대지주였다. 어느 봄날 최부자는 장남의 혼례를 치르며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 마을의 가난한 농부 박서방도 초대를 받았다. 박서방은 평생을 땅을 일구며 살아온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가뭄과 흉년으로 형편이 어려워 입고 있는 옷은 기워 입은 지 오래였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다. 초대장을 받은 날 저녁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최부자 댁 잔치에 어찌 가시려오? 입은 옷도 변변이 없는데 체면이 있지 그냥 가지 말고 새 옷이라도 얻어 입으시오. 하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옷이 무슨 상관이오? 마음이 중요하지. 최부자 어른이 나를 중요하게 여겨 초대하신 건데 그럴 필요 없어. 박서방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옷을 털어입고 잔치집으로 향했다. 잔치 당일 최부자의 집은 축제 분위기였다. 대문 앞에는 화려한 등이 걸려 있었고 음식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 깨끗한 옷차림의 상인들이 당당히 들어가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박서방이 대문에 다가가자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 사람 좀 보게? 잔치집에 저런 꼴로 오다니? 입구를 지키던 하인이 팔짱을 끼고 앞을 가로막았다. 여보시오, 어디서 오셨소? 박서방이라 하오. 주인 어른께서 초대하셔서 그런 차림으로는 곤란하오. 박서방이 품에서 초대장을 꺼냈지만 하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그런 남루한 차림으로 안에 들어올 순 없어. 다른 손님들이 불쾌해하시지 않겠소? 그때 청지기가 나와 박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주인 어른께서 인심이 과하시단 말이야. 초대장이 있다니 돌려보낼 수는 없겠구려. 하지만 앞문으로는 안 돼요. 저쪽 셋문으로 가서 하인들과 함께 드시구려. 셋문이라니? 나도 엄연히 초청받은 손님인데. 보시오. 안에는 고을의 양반들과 부자들이 계시오. 그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소? 그건 그분들에 대한 결례예요. 주변의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다. 박서방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됐소. 가겠소. 뒤에서 하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사람까지 드릴 순 없지. 주인 어른이 너무 인심이 좋으신 것도 다리야. 박서방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놀라며 묻자 박서방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옷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군. 박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옷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확인해보고 싶구먼. 그 길로 박서방은 마을 친구인 이초 씨를 찾아가 비단 도포와 갓 깨끗한 버선과 신발을 빌렸다. 목욕 재개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쓰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소. 아내도 놀랄 정도였다. 박서방은 의젓한 걸음걸이로 다시 최부자 댁을 향했다. 저분은 누구신가? 품위가 예사롭지 않으시네. 대문에 다가서자 바로 그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하인이 허리를 깊이 굽히며 연신 절을 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청지기도 황급히 달려나왔다. 어느 고을에서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문으로 가라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 이번엔 정문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 즉시 음식들을 가득 차린 귀빈상이 들어왔다. 다른 손님들도 인사를 하러 왔다. 처음 뵙습니다. 어디서 봉직하고 계십니까? 최 부자도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제 아들의 혼례에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바로 그때 박서방이 천천히 갓을 벗었다. 최 부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서방?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하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서방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술을 자기 도포 위에 천천히 쏟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음식을 집어 도포 자락에 묻혔다. 국물을 도포에 끼얹고 떡을 도포 위에 올려놓았다. 저분이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옷에다가 저렇게? 박서방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니라 이 옷이 대접받는 겁니다. 그는 일어서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아까 나는 이 집 대문에서 쫓겨났었소.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 옷이 남루했기 때문이죠. 하인들은 나를 거지 취급했고 청지기는 나를 세문으로 보내려 했어. 하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집에 왔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귀빈으로 모셨어. 무엇이 달라졌겠소? 이 옷 때문이요. 단지 이 옷 한 벌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위한 것이요. 사람인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은 겉모습만 본 것이요. 따라서 이 음식과 술은 마땅히 이 옷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잔치집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떤 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최 부자가 박서방 앞에 나섰다. 박서방, 내가 미안하네. 옷이 벼슬이 아닌데 체면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군.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을 말이네. 하인들과 청지기도 모두 사죄했다. 박서방은 그들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젖은 도포를 벗어 상위에 올려놓았다. 사람은 옷보다 마음이 값진 법입니다. 옷은 해지면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은 평생을 가꿔야 하는 겁니다. 길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최 부자는 즉시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의 규칙을 바꾸겠다. 대문에서 사람을 막지 마라. 옷차림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우리 집을 찾는 이는 모두 손님이다. 그날 이후 최 부자는 다시는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해마다 봄이 되면 최 부자는 마을 잔치를 열고 박서방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옷은 해지면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평생을 가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겉이 아닌 속을 보는 사람이 됩시다. 박서방도 웃으며 덧붙였다. 사람은 옷보다 마음이 값진 법이지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과 행동에 있다. 옷과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것이다. 신방을 찾아온 불청객의 보은.
신랑이 참 듬직하게 생겼구먼. 진주 정진사댁 작은 자제라는군. 청사초롱을 밝히고 초례상을 마주하고선 신랑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신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신랑의 인물을 슬쩍 살피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부모가 정해준 혼처라 신랑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오늘이 첫 대면인지라 신랑의 인상이 마음에 들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신부는 그 지역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신방을 지킨다고 방문 앞에서 서성대던 식솔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여러 날 잔치 준비에 골몰하고서 혼례 당일 손님 대접까지 끝내고는 각자 잠자리로 향한 것이다. 신랑 신부도 첫날 밤을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다. 피로와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신부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신랑 정유아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 나도 어엿한 가장이 되었구나. 옆에 곤히 잠든 신부의 예쁜 얼굴을 유심히 보며 유아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신방에 딸린 골방 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저게 무슨 소리지? 유아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 야심한 밤에 누굴까?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또다시 기침소리가 들렸다. 대체 누구지? 신부가 아는 사람인가? 유하는 신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신부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정숙한 양반집 여인이 그럴 리 없어. 그러면 누구지? 신랑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등잔에 불을 붙였다. 누구냐?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이리 썩 나오거라. 그러자 골방문이 열리더니 비쩍 마른 사내가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소리에 신부가 눈을 뜨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신랑 뒤에 몸을 숨겼다. 넌 누구기에 신방에 몰래 들어와 잠자리를 엿보았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누라가 아기를 낳았는데 며칠을 굶었습니다. 이 댁에서 혼례가 있어 무엇이라도 가져갈까 하여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신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는 자리를 지켜보았단 말이더냐. 아닙니다. 귀를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라도 나면 사람들이 몰려와 너를 관가로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구나. 이대로 조용히 가도록 해라. 사내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신부가 조용히 신랑에게 뭔가를 내밀며 말했다. 형편이 좋다면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산모에게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도록 이거라도 주어서 보내죠. 그리고 제가 나가 잠긴 뒷문이라도 열어놓을게요. 그러더니 살며시 밖으로 나가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도둑은 신랑 신부의 도움으로 열린 문을 통해 무사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태연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날이 샌 후에도 아무도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선비의 몸이었던 유아는 용강서원이란 곳을 다녀오다가 장마철에 나룻배를 타고 남강을 건너오던 길이었다. 나루터를 눈앞에 둔 곳에서 갑자기 비가 장대같이 내렸다. 거센 바람과 함께 퍼부어 내리는 폭우에 눈을 뜰 수 없었고
휘몰아쳐 오는 파도에 나룻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흔들렸다. 이거 큰일이구먼요. 이런 비는 처음입니다. 사공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배는 요동을 치고 있었다. 큰일이구먼. 이를 어쩌면 좋소. 바로 눈앞에 나루터가 보이지만 나룻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빗속을 뚫고 한 사내가 밧줄을 들고 오더니 나무에 밧줄을 단단히 메고는 그 밧줄을 사공에게 던져주었다. 사공은 그 밧줄을 부여잡고 무사히 나루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사내가 유한을 자세히 살피더니 유한에게 다가와 배에서 부축하여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유한이 정신을 가다듬고 그 사내를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사내였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유한을 보고 그 사내는 입을 열었다. 송구하옵니다. 혹시 저를 기억 못하십니까? 몇 년 전 첫날 밤에. 그럼 바로 자네가? 유한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맞습니다. 그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내는 물에 흠뻑 젖은 유한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대접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한이 아내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었다. 당신 도움을 잊지 않았던 모양이요. 서방님이 은혜를 베푸신 까닭입니다. 부부는 첫날 밤에 아찔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웃음 지었다. 정유한은 그 뒤 문과 장원을 하고 제술관 자리에 올랐다. 떠돌이 여인과의 만남. 영월 어느 마을에 빈천이란 사내가 살았다. 그는 얼마나 운이 없는지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다. 가축을 키우면 짐승이 물어가거나 도둑맞기 일쑤였고 농작물도 병충해를 입어 못쓰게 되었다. 장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팔랑귀 탓에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가진 재산도 거덜이 나버렸고 늦장가를 들어 신혼재미를 볼 틈도 없이 색시마저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비빌 언덕이라고는 전혀 없는 빈천은 눈앞이 캄캄했다. 지지리도 복도 없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럴 바엔 차라리. 빈천은 무거운 가슴을 안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때는 따뜻한 봄날이었다. 산에는 향긋한 풀냄새와 들꽃들이 앞다투어 이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종달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청명했다. 하지만 빈천은 그런 봄의 따뜻한 향기가 고문처럼 느껴졌다. 꽃들도 새들도 만물이 행복해하는데 자신만 더 처량해 보이는 것 같았다. 제기랄,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겨? 저놈의 새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빈천은 모든 게 불만스러웠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 앞에 큼지막한 소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서 있었다. 그래, 저 나무라면 믿을만하군. 빈천은 소나무 앞에 신고 있던 낡은 집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탄탄하게 꼰 새끼줄을 만지락거렸다.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 하염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때였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함부로 버리려 하다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백발노인이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있는 걸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듯했다. 노인께서 관여할 일이 아니니 그냥 가시지요.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그냥 가라니. 무엇 때문에 젊은 사람이 못된 생각을 하는 건가? 빈천은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노인 앞에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어르신, 이제 저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라며 힘겹게 말했다. 노인은 그 얘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넨 본래부터 그런 복을 타고났어.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면 복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는 빈천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작은 오두막이 보일 걸세. 거기서 인연을 찾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아기에게 부성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그러면 자네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그리고는 빈천이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노인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 빈천은 마음을 가다듬고 노인 말대로 오두막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노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내려가 보았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저 멀리 구름이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고 그 아래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보이는 게 아닌가. 빈천은 그 집에 도착해 살인문 앞에서 계십니까? 하고 몇 번 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빈집인가?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빈천이 살인문을 열고 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토방에는 낡아빠진 집신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 나직한 신음이 들렸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해산을 앞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다급한 상황이라 빈천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갑자기 들어온 사내를 보자 여인은 몹시 놀랐지만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마다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다. 빈천은 여인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무엇라 감사해야 할지. 여인이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있습니까? 빈천이 물어보니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기구한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우연히 한 사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몇 개월 동안 단란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이 잠시 머물고 있던 험악한 산적들의 소굴에서 뛰쳐나오자 그들은 남편을 찾아냈고 남편은 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혼자가 된 여인은 인적이 드문 이 집을 찾아 들어왔다고 한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으니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어떻겠소? 그렇게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워낙 부지런한 빈천은 아내와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나무를 해서 팔거나 산나무를 뜯어 살림에 보태며 아기를 정성껏 키웠다. 그들은 노인이 말한 대로 아이에게 부성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부성이는 하루하루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나아졌다. 농지를 개간해서 논밭을 늘리고 뭐든지 손대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빈천은 근동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가 되었다. 저 친구 그렇게 되는 일이 없더니 복이 터졌어. 저 너무해 보이는 게 다 그 집 땅이라는군. 애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다 착한지.
그 집하고 사돈 맺고 싶구먼. 그게 쉽게 되겠어? 여기저기서 벌써 눈독 들이고 있던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부러움에 한마디씩 했다. 빈처는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복이 나에게도 온다는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우린 마님의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달빛이 환하게 사방을 비추고 있었다. 한때 좌의정을 지낸 이대감의 집 모퉁이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정말 틀림없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기다려보게. 그림자의 정체는 하인 삼돌이와 그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었다. 삼돌이의 얘기를 듣고 그날 밤 이대감 집 근처에 숨어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건 비밀인데 후원 작은 마님한테 찾아오는 사내가 있는 것 같구먼. 이대감집 하인 삼돌이가 먼 친척 박서방에게 넌지시 일러준 말이다. 이대감은 기대하던 아들이 홍문관 대제학으로 있다가 모함을 받아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자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낙향해서 살고 있었다. 후에 아들의 결백이 밝혀지자 이대감은 허망한 마음 금할 길 없었고 나라에선 남편을 잃고 지조를 지키며 독수공방하는 며느리에게 연료문까지 세워주며 위로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연료로 소문난 여인이 이 야심한 밤에 사내를 맞을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때 숨죽여 기다리는 두 사람 앞에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후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슬며시 사라지는 것이다. 거 봐, 내 말이 맞지? 자네 말이 옳았구먼. 연료며느리가 사내를 들일 줄이야. 그리여, 좀 더 확인해보자고. 두 사람은 사내가 들어간 문을 따라 후원 뜰에 이르러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환하게 비쳤다. 삼돌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자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몇 해 전 이대감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삼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릴 적부터 이대감 아들은 인품이 남달랐다. 종이든 하인이든 머슴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해 주었다. 삼돌은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주인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시중을 들었다. 아니, 시중이라기보다 함께 동행하는 사이였다. 삼돌은 도련님이 좋았다. 과거에 급제했을 때도 삼돌은 도련님을 등에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허허, 이 사람아, 민망하네. 빨리 내려놓게. 껄껄 웃어 보이는 도련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보여서 삼돌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과거에 급제했다고 떠들어대며 자랑했다. 그런 주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삼돌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다. 한 번은 자기도 서방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주막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며 객기도 부렸다. 그런데 작은 마님이 딴 사내와 만나는 걸 알게 된 삼돌은 처음에는 눈이 돌아갔다. 그리고 한동안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저런 여인에게 연료문을 세워주다니 먼저 간 서방님만 불쌍하구나. 나도 이렇게 분한데 서방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할까? 삼돌은 며칠을 생각하다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박서방을 불러 그날 밤 그 작자를 잡기로 한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인기척이 작은 마님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던 문을 통해 재빠르게 달아나는 것이었다. 따라가 보세. 어떤 놈인지 잡아서 알아봐야지. 머뭇거리는 박서방을 다그쳐 삼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사내를 쫓아갔다. 꼼짝 말고 거기 서라.
두 사람은 산길로 달아나는 사내를 따라가서 쓰러뜨렸다. 갑자기 당한 봉변에 그 사내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꼼짝을 못했다. 왜 이러시오? 사내의 정체는 가래비장터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던 장사꾼이었다. 대감집 후원에서 왜 도망쳐 나오느냐? 삼돌이 달려들어 사내의 목을 더욱 죄며 물었다. 누군데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 사내는 오히려 소리치며 호통을 쳤다. 이대감댁 며느리와 놀아나고 오는 걸 다 알고 있다. 바른 대로 말해. 이번에는 박서방이 낚아채며 다그쳤다. 말해 어서. 차마 말을 못하는 사내를 삼돌이 주먹으로 치며 말했다. 그래도 입을 못 열어? 왜 작은 마님막에서 나온 거지? 둘이서 목을 조이며 흔들어대자 견딜 수 없었는지 손을 싹싹 빌었다. 잘못했어. 죽을 죄를 졌어. 삼돌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목을 가만히 늦춰주었다. 그러자 사내는 허리춤을 들추더니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놓았다. 누가 이런 거 달라고 했소? 삼돌이 돈주머니를 돌려주려고 하자 박서방이 막아섰다. 이번만 눈 감아 줄 테니 다신 얼씬하지 마시오. 사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주랭랑을 쳤다. 어긋난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지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잖아. 음탕한 여인에게 연료문을 세워준 게 분하단 말이야. 삼돌이 박서방을 향해 한마디 했다. 다시 못 올 걸세. 이번 기회에 돈도 벌고 좋지 뭘 그러나. 박서방이 돈주머니를 열어보니 장사가 제법 짭짤했는지 엽전이 수북했다. 반은 박서방 본인이 갖고 반은 삼돌에게 건네주었다. 나눠준 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삼돌은 기분이 찝찝했다. 연료문 뒤로 사내를 불러들이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다음날 박서방이 이대감집을 찾아가서 작은 마님 뵙기를 청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오? 마님께서 지난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연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 그러더니 부랴부랴 문갑을 열고 돈다발을 꺼내놓았다. 300냥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제발 눈 감아 주시오. 박서방은 그 돈을 받고 슬그머니 돌아갔다. 며칠 후 삼돌은 박서방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거짓된 행실도 문제지만 그걸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것도 문제다. 삼돌은 이대감을 찾아갔다. 무슨 일로 그러느냐? 어긋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삼돌은 그동안의 일을 이대감에게 낱낱이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이대감은 불같이 화를 냈다. 잘 알겠다. 알려줘서 고맙다. 하루 종일 허망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이대감이 한밤중에 삼돌을 불렀다. 가서 도끼를 가져다가 저 흉측한 연료문을 찍어버려라. 여기 있어선 안 될 물건이다. 삼돌은 도끼를 높이 들어 연료문을 미친 듯이 찍어댔다. 마치 한설인 주인의 원수를 갚는 것처럼. 그리고는 저 멀리 보이는 저수지로 뛰어가 박서방한테 받은 돈을 던져버렸다. 이대감은 다음날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버렸다. 독수공방으로 지내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지만 거짓된 행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름 때문에 출세한 아들. 충청도 괴산 땅에 나생원이란 사람이 살았다. 평소에도 사람 좋고 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검소하고 성실해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만큼 재산도 모았다. 그런데 그런 나생원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아직 자손이 없다는 거였다. 집안 어른들 뵐 면목이 없어요. 너무 심려치 마시오. 종손인지라 집안 대소사에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눈총을 받는 바람에 나생원과 아내의 마음고생이 심했다. 후사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고모부가 남기고 간 말 한마디가 뇌리에 맴돌았다. 전 괜찮아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무슨 소리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나생원 내외는 서로를 다독이며 자손을 기다렸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그들에게 늦지막이 아이가 생겼다. 나생원 내외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뻤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팔도를 돌아다녔다. 무엇보다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형통이라 부르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오. 지리산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도사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들어 내외는 아이에게 나형통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형통이는 이름처럼 잔병도 없이 잘 자라서 건장한 도령이 되었고 이웃마을 박첨지의 딸과 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나생원은 그렇게 바라던 손자를 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형통이 장가를 든 이듬해부터 담장 밖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해마다 그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손이 귀한 집안에 경사가 난 것이다. 그런데 나형통은 머리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부친의 생전의 뜻에 따라 해마다 과거 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관직을 얻을 욕심은 없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소가에는 합격해야 하는데, 하지만 사서오경만 펼치면 머릿속이 캄캄해지는 걸 어쩌겠는가. 올해도 저 양반 과거 시험을 볼 모양이구먼. 그러게 끈질기긴 하네. 주변에선 이미 결과를 예측이나 한 듯 수군거렸다. 그런데 그의 생원과 방목이 발표되자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놀란 건 정작 나형통 자신이었다. 내가 소과에 합격했다고? 백패를 받아든 나형통은 어리둥절했다. 초시에부터 한양에 올라갈 때도 그랬는데 복시마저 붙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였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 숨겨진 사연은 이러했다. 초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관으로 지정된 관리가 판서를 지낸 이대감 생일잔치에 참석했다. 비록 이대감이 관직은 내려놓았지만 힘이 있는 터라 앞으로 눈도장을 찍어 놓으려는 속셈이었다. 시관은 지방 유지들이 참석한 자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얼마 남지 않은 향씨가 화제에 올랐다. 저 사람이 이번에 시관에 지명되었습니다. 대감. 아, 그렇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구려. 시관은 이때다 싶어 공손하게 일어나 한마디 했다. 소인에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명심하겠습니다. 소임에 충실하면 다 형통할 거요. 시관은 집에 돌아와 이대감이 이런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형통할 거라고? 뭐가 형통하다는 거지? 과거 시험 날이었다. 무사히 시험이 끝나고 시지를 살피던 시관에게 나형통의 인적 사항이 눈에 띄었다. 형통이라고? 그렇구나.
이대감이 그때 형통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그는 슬그머니 나형통이라 적힌 시지를 합격자 명단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복시에까지 합격하도록 손을 써둔 것이다. 이대감의 부탁을 들어드렸으니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겠지. 시관은 은근히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대감에게서 아무 기별이 없었다. 마침내 안달이 난 시관은 이대감을 찾아갔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지난번 과거시험 때 대감 어른께서 이르신 대로 나형통을 뽑아드렸습니다. 나형통을 뽑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제야 시관은 모든 게 자신의 착각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일이 끝난 뒤였다. 한편 이대감과도 일면식이 없고 시관의 일도 전혀 모르는 나형통은 생원과에 합격한 게 부친이 지어준 이름 때문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이생원처럼 주변을 돌아보며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었다. 은밀히 숨겨놓은 아버지의 재산. 월영교에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 안동 엄달골에 권시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 가진 재산이 많아 세간의 부러움을 샀으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딸 하나를 낳고서 10여 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는 것이었다. 여보, 소실이라도 드려 대를 잇도록 해야지요. 거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요. 부인은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남편이 소실이라도 얻어 아들을 낳기를 바랐으나 아내와의 금실이 좋은 권 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하늘이 간복했는지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아내는 늦지막이 아이를 낳고 산후 후유증을 앓다가 달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여보,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소.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어찌 살란 말이오.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권 부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자식들 생각을 해서라도 후처를 드려야지 하는 친지들의 말에도 권 부자는 유모를 들여 아들을 키우고 관연한 딸을 출가시켰다. 그렇게 호라비의 몸으로 살던 권 부자는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점점 병세가 악화되자 권 부자는 일가 친척과 시집간 딸을 불러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 머지않아 너희 어머니에게로 갈 것 같구나. 너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 재산은. 그 말을 듣자 시집간 딸은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바짝 기울였다. 전에는 재산에 관심이 없었으나 시집을 가서 남의 식구가 되고 보니 아버지 재산이 탐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리긴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저 아이만 없더라면. 딸은 속마음을 숨기고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권 부자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내 집과 전답과 재산은 수진이에게 모두 남겨두겠다. 혁진이한테는 15살이 되거든 부자기에 쌓아둔 이 백지책 한 권을 주도록 해라. 뜻밖의 말에 모두 권 부자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출가 외인이 된 딸한테 전 재산을 남겨주고 귀한 아들한테는 백지책 한 권만 남겨준다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하지만 권 부자의 생각이 그러니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딸 수진이는 기대하지도 않던 아버지의 전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로부터 얼마 후 권부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수진은 남편과 함께 아예 친정집으로 옮겨왔다. 아버지 말씀대로 혁진인 제가 기르겠어요. 수진은 친정집을 차지하면서 주변에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아이를 낳자 동생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다. 그때부터 남의 눈이 있어 할 수 없이 같이 살기는 하지만 온갖 구박을 해대기 시작했다. 밭일이라도 거들어. 너도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서당에서 돌아오면 혁진은 머슴들을 따라다니며 잔심부름을 해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나의 구박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눈칫밥을 얻어먹는 혁진을 보며 하인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끌끌 찼다. 어이구, 불쌍한 혁진 도련님. 어르신이 계셨다면 호강하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 혁진의 나이 15살이 되었다. 혁진이 이제 내보내야겠어요? 그럽시다. 우리도 할 만큼 했소. 수진과 남편은 혁진을 불러 얘기했다. 언제까지 너를 돌봐줘야 하겠니? 너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15살이 되면 주라고 한 백지책 한 권과 돈 몇 푼을 쥐어주었다. 백지책을 건네받은 혁진은 방으로 돌아와 책장을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 종이책이었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학문을 하라는 말씀인가? 혁진은 아버지가 누나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자기에겐 달랑 종이책 한 권만 남겨준 것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누나가 너무 심하게 닥달하는 바람에 더는 누나 집에서 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집을 나온 혁진은 담벼락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련님. 돌아보니 아버지 때부터 있던 나이든 하인 김씨였다. 그는 혁진이를 유난히 챙겼고 여름밤에는 혁진이를 업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다. 등에 업힌 혁진이는 김씨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김씨는 혁진이를 보며 가슴 아파했었다. 누나의 성화에 못 이겨 혁진이가 일을 거두려고 나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다. 사실 서당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김씨 덕분이었다. 공부하기 싫다며 서당에 가지 않으려는 혁진이를 어르고 달래어 간신히 서당에 보내곤 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 만한 김씨에게 당부의 말을 했다. 이복의 김씨, 내가 가면 혁진이 좀 도와주게. 그 어린 게 부모도 없이 살 생각을 하니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김씨는 주인 어른의 당부도 있고 해서 어릴 적부터 혁진이를 유난히 챙겼고 혁진이도 김씨를 잘 따랐다. 그렇게 도련님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자 김씨는 마음이 아팠다. 도련님, 이럴 때 힘이 되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부디 잘 지내십시오. 아니네. 자네는 할 만큼 다 했네. 자네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도련님,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더니 생각이 난 듯 아버지 친한 친구였던 박진사를 찾아가 보라고 이러는 것이었다. 그분을 찾아가면 그냥 보고 있진 않으실 겁니다. 혁진은 김씨가 일러준 대로 박진사 댁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박진사 어른을 뵈려고 왔습니다. 네가 누군데 감히 어르신을 뵙겠다는 거냐?
하인은 혁진의 행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으름장을 놓았다. 진사님의 친구 권일동 어른의 아들 혁진이라고 알아여 주십시오. 기다려봐. 하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다. 그리고는 아까와는 달리 사뭇 부드러워진 말투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네가 권부자의 아들 혁진이라고? 어릴 때 보고 처음인데 많이 컸구나. 이제 나이가 몇이냐? 15살입니다, 어르신. 진사는 혁진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놀라서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수진이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니? 혁진은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다. 이런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더니 혁진에게 물었다. 혹시 수진이가 뭔가 주지 않더냐? 혁진은 품 안에서 백지책을 꺼내놓았다. 그래, 바로 그거야. 다행히 가지고 있었구나. 박진사는 혁진의 손에서 백지책을 받아들고는 얘기를 꺼냈다. 그 당시 너희 부친이 병이 중해지자 나를 불렀다. 아들이 아직 어려서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고 말이지. 욕심 많은 수진이한테 관리를 맡겼다가는 물려주기 전에 다 없어질 거라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래서 우린 유언장을 내가 클 때까지 숨겨두기로 했다. 수진이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해놓으면 자기 재산으로 알고 낭비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 말을 마친 박진사는 백지책을 펼치더니 등불에 비추었다. 자, 잘 봐라. 이게 숨겨놓은 부친의 친필 유언장이야. 등불에 비친 백지에 권부자가 써놓은 글씨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러했다. 혁진이가 15살이 되면 그동안 수진이가 맡아 관리하던 집과 전답 그리고 모든 재산을 혁진이에게 돌려주도록 해라. 혁진이는 그 재산을 물려받아 집안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당부하기는 서로 남매 간의 우위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밑에 권부자의 서명과 더불어 박진사의 서명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하여 혁진은 1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부친이 남겨준 재산을 찾게 되었다. 혁진은 한편으론 수진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동안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고는 재산의 절반을 수진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진도 그동안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남매의 정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듬해 꽃피는 봄날, 박진사의 집에 초례상이 차려졌다. 권부자의 아들 혁진과 박진사의 막내딸의 혼례날이었다. 부친도 하늘에서 몹시 기뻐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박진사의 딸과 결혼한 혁진은 아버지가 남겨준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또한 혁진을 자식처럼 키워준 김씨의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집과 전답을 주고 자유롭게 살도록 했다. 물론 김씨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때로는 혁진에게 아버지처럼 잔소리를 해댔지만 혁진은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김씨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뒤로도 혁진은 부친이 남겨준 백지책에 수많은 얘기를 채워나갔다. 웃음이 사라진 이상한 마을. 옛날 어느 산골 마을,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험한 길을 종일 걷다가 날이 저물 무렵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모두 무거운 표정에 웃음기 하나 없이 일만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다친 것도 아니고 잔치는 잔치인데 서글픈 잔치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잔치길래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란 말인가? 선비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길을 가다 하루 묵어가려 하는데 어찌 잔치를 벌이면서도 모두 이렇게 슬퍼 보이는 겁니까? 마을 사람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기쁘지 않은 잔치이기 때문이요. 자세한 사연은 저 어르신께 여쭤보시오. 선비는 마을의 원로를 찾아가 공손히 인사하며 물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루 묵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잔치 분위기가 왜 이리 무겁습니까? 마을 원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은 슬픈 날이요. 마을의 사당에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있어. 오늘은 최부잣집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는 날이라 모두가 침울한 것이요. 선비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어찌하여 그런 풍습을 이어가는 겁니까? 사당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러는 겁니까? 마을 원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당에 바쳐진 처녀는 새벽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요. 무엇이 있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런 끔찍한 풍습 때문에 언제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선비는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제물로 바쳐질 처녀에 붙인 최부자가 심통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심정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소. 그러더니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다. 최부자가 가리키는 곳에 가마가 한 채 놓여 있었고 어머니인 듯한 여인과 앳된 처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런 꽃다운 처녀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안 될 말이지. 선비가 마을 원로에게 말했다. 이런 풍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사당에서 밤을 새우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원로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부자 역시 딸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희생될까봐 손을 저었다. 제발 그만두시오. 나도 딸을 잃는 것이 괴롭지만 당신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선비는 결연히 말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당 주변에 숨어 있다가 신호가 들리면 달려오십시오. 평소에도 의협심이 남다른 선비의 굳은 결심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날 밤 처녀는 사당에 바쳐졌고 선비는 사당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사당 안은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선비는 긴 담뱃대를 꺼내 담배를 피우며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자욱한 연기가 사당 안에 퍼지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담배 연기와 냄새를 견디긴 어려울 것이다. 담배 연기와 냄새가 사당 안에 자욱하게 퍼지자 처녀는 기침을 참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시간이 흘러 3경이 지나고 4경에 이르렀다. 그때 대들보 위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자세히 보니 사람 키만한 커다란 지네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담배 연기와 냄새에 취해 대들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이놈이 정체였구나. 선비는 담뱃대를 휘둘러 지네를 제압했다. 커다란 지네가 몸부림치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지만 선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처자는 어떻게 됐을까? 그 선비도 같이 죽었을까? 사당 둘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애를 태우며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그때 사당 안에서 선비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몰려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선비는 지네를 붙잡아 처치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요, 정말 고맙소이다. 최 부자는 두둑한 돈주머니를 선비의 손에 쥐어주었다. 선비는 최 부자가 혼내준 노잣돈과 마을 사람들의 감사를 받으며 다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그 후로 사당에 처녀를 바치는 끔찍한 풍습은 사라졌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웃음이 찾아왔다. 흥겨운 잔치가 열릴 때마다 용감한 선비의 무용담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